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진행하던 강의에 이어서 우리 일본의 테라사와 카츠토시 교수님의 화환진료학, 그리고 그 화환진료학에서 왜 일본 의사들이 요시마츠 토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립동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더 잘 알려져 있죠. 이분의 이론을 왜 중요시하고 있는가? 물론 어쩌면 좀 이제 내셔널리즘 같은 아무래도 전통의학이 기대기 쉬운 그러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하지만 또 그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일본 의사들이 한방의학에서, 전통의학에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찾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사와 교수가 보는 요시마스 토도의 업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요시마스 토도는 기존의 상식으로 되어 있던 한방의학의 기성 개념을 완전히 거부했다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 소위 말해서 고방파, 일본 한방의학의 고방파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약진 같은 책들을 보셨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실 부분입니다. 금원 사대가를 비판했던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그 당시에 성리학을 비판하던 것과 같은 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 만병일독설이라거나 어떤 이제 약징을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일본 한방의학의 주류를 이루게 됐다는 것.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국하고 일본에서 모두 다 일어난 전통의학의 1차적인 부정이라고 할 만한 사건입니다. 중국에서는 물론 이제 옹병학도 있긴 했지만 소위 1950년대 중의학, 트레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신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전통의학에 대한 완전한 개편이 한번 있었다고 한다면은 일본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른 거의 한 이제 300~400년 전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러한 고방파가 중심이 된 이후에는 더 절충파가 힘을 얻게 되지만 이러한 한방의학이라고 할지라도 소위 남방, 그러니까 서양의학에 대해서 결국 패배하는 운명을 겪게 되기는 하지만 분명히 전통의학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한 대에 묶일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이러한 요시마스 토도의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통의학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모습을 할 수가 있고 그 나름의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일본 의사들이 봤을 때 이미 전통의학은 한번 부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대에도 다시 해석되고 새롭게 변모해 나갈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역사적 자산을 우리 일본 의사들은 가지고 이렇게 전통의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화환진료학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제창하는데도 그렇게 꺼리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요시마스 토도의 업적의 또 하나로는 한방의학을 한 사람이었지만 한방의학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나가사키 개항을 했던 항구를 통해서 당시의 남방의학, 즉 서양의학이 일본을 유입될 수 있게 한 굉장히 큰 공로가 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일본 의사들도 한의학, 한방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과거의 이론이나 과거의 어떤 방법에 그렇게까지 구애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건중탕이라거나 육군자탕 같이 전통적인 처방과 전혀 다르게 현대 양의학적인 기전에 입각을 해서 한약을 투여하고 실제 그 효과는 무작위 대주 시험을 통해서 입증된 효과를 가지고서 충분히 현대의학적인 관점만으로도 한약을 처방하고 운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이 일본에서 이미 300~400년 전에 있었던 기립동동 요시마스 토도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 테라사와 교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분이 또 이제 전통의학적인 관점만을 고수해서는 어떤 한의학의 본질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흉역공안이라고 하는 복진에서의 독특한 병태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분은 왜 흉역공안이
나타나는지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 흉역고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복진을 했을 때 우리 늑골궁 아래에서 압통을 굉장히 강하게 호소하는 그러한 복진 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치료를 해봤더니 이 흉역고만 환자에 대해서는 극하근의 어떤 경결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흉역고만이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우리 이제 테라사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대 침구학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우리 척수 분절의 그 이론에 입각을 해서 이 현상을 서로 연관지어 해석을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극하근은 C5번, 6번의 지배를 받게 되고 횡격막의 운동도 횡격막 신경이 기원하고 있는 C3, 4, 5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MRI 촬영에서 흉역고만을 진단하기 위한 타진 시에 횡격막에 상당한 신장 현상, 늘어난 현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진을 해서 이렇게 압박을 줬을 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이 신장된 횡격막 신경을 자극을 하는 횡격막의 수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상이구나 라고 알게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정을 하게 된 것이죠. C3, 4, 5번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극하근에 대한 자극은 C3, 4, 5번, 특히 5번에 대한 자극을 통해서 우리 횡격막에서 전달이 되는 감각신경을 통한 통증 자극을 차단을 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구나 하는 그야말로 현대 침구학적인 해석을 우리 진단 분야, 복진 분야에도 적용을 시켜서 흉역고만이란 이런 것이다. C, 4번, 5번, 3번까지 합해서 그러한 우리 횡격막 신경을 지배하는 부위의 이상을 의미하더라 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자, 결국 흉역고만이란 C5번에서 흥분성 신호에 의한 근육 통증 그리고 횡격막의 긴장 상태가 나타나게 된 상태이고, 이러한 긴장은 더 위의 중추인 뇌에서의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침치료, 특히 극하근에 대한 자극은 C5번에 대한 척수 분절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통각 신호를 차단을 하는 효과를 통해서 우리 흉역고만을 개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침치료는 더 우리 고위 중추죠. 우리 이제 뇌에서 변형계에서 베타 엔돌핀을 통한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통해서 스트레스 상태에서 증가하는 신경 염증이나 어떤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를 시키고, 또 스트레스 상태에서 감소된 신경 발생을 개선을 시키고 신경 발생을 촉진을 시키고, 또 증가되어 있는 교감신경의 톤을 다운을 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작용을 통해서 염증 반응도 개선시키고 자율신경의 균형도 바로잡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 흉역고만의 대표적인 방제죠. 우리 소시오탕이 왜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은 작약하고 시오의 작용이 상승 효과를 통해서 어떤 약물 트랜스포터에 대한 조절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떤 뇌에서의 신경 염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증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한약과 관련한 강의들에서 좀 더 깊게 다루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소시오탄 같은 약제는 현재로서는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있어서는 신경 염증을 개선을 하더라. 그것도 뇌에 직접 작용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전신적인 염증 수준의 개선을 통해서 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더라.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흉역고만은 뇌에서의 스트레스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시오탕은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복진의 증상인 흉역고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전, 소시오탕은 말씀드린 신경염증의 개선, 침치료 같은 경우에서는 C4, 5번에서의 어떤 척수 분절에서의 조절 효과나
그 위에 중추에서의 베타 엔돌핀을 비롯한 오피오이드의 조절 혹은 보상회로의 조절, 변형계의 조절 이러한 다양한 작용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또 흉역고만은 이 외에도 횡격막을 자극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은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흉막염이라거나 간 비대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횡격막 신경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질환에 의해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소시오탕이 반드시 어떤 신경염증만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전신적으로도 염증 반응을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 간 질환에서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킨다거나 하는 작용을 통해서 흉역고만의 증을 개선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소시오탕증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간계라고 하는 정말 간질환이나 어떤 기분상의 질환을 동시에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반대로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염증의 다양한 조절 작용, 염증이 관여하는 다양한 질환들에 있어서 염증을 타겟으로 하는 이 소시오탕 같은 방제가 신경계, 우리 뇌에서도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우리 전신적으로도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우리 간에서의 염증 반응도 조절하는 작용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의 의가들은 소위 말해서 흉역고만에 대한 소시오탕증을 얘기를 했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히려 현대적인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전통적인 전통적인 방제를 접근을 해봤더니 한의학 자체 이론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던 한의학의 기저에 있던 정말 중요한 과학적인 측면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를 통해서 현대의학의 기존에 없었던 소시오탕의 새로운 활용 방안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화환치료학이 추구하는 한 가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학적인 한의학의 발전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자, 요 흉역고만을 정리를 하자면은 만성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흉막염이나 간염이나 심지어는 신부전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보편적인 비특이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급만성의 염증, 교감신경의 흥분, 중추에서의 스트레스 반응들이 우리 소위 말해서 정신신경면역학이라고 하는 학문들을 통해서 알려진 것과 같은 심신의학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서 뇌가 몸에 영향을 미치고 몸이 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통로가 신경계와 면역계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와 같은 동일한 병리적 상태가 유발이 될 수가 있구나, 비특이적인 상태가 유발이 될 수가 있구나, 거기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특징, 횡격막의 이상, 수축, 이것이 바로 흉역고만이고 여기에 대해서 소시오탕을 비롯한 다양한 방제들이 치료 효과를 낸다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전통적인 어떤 이론에서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 마치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사용되어 온 방제의 특성이라는 게 사실은 이러한 측면들을 가지고 사용되어 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통적인 지식보다 요 파란색으로 확인된 현대적인 지식을 통해서 전통적인 측면이 굉장히 국소적인 우리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식들이 사실은 더 큰, 굉장히 큰 그림의 한 부분만을 다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전통적인 부분들도 맞지만 현대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훨씬 이 현상을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흉역고만을 통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화환치료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외에도 일본 한방의학이 현대 한의학에 기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역시 이 부분을 먼저 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약 X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한약 X제는 이미 일제시대 1940년대, 30년대 말, 40년대 초에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이제 1943년에 일본의 국립동아치료연구소 이쪽에서 이미 한약 X제, 한약 정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게 된 것은 이게 일본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동네에 이제 임상 클리닉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안에
직접 약제사분들, 일본에서는 약사가 아니라 약제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X제를 물론 공장은 따로 있겠지만 직접 조제를 해서 원내에서 투약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찌무라에서 만드는 그런 이제 대규모 공장과는 또 다른 초기의 한약 X제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소노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중에 뭐 일본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교토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어서 뭐 현재도 뭐 제작하고 있는 뭐 코타로 제약회사에서의 뭐 대량 시판용 한약 제제가 1957년에 개발이 됐고 이 회사가 1967년에 의료 한약 제제 6종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됐죠. 찌무라가 현재는 의료용 한약 제제의 70%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약 제제가 왜 좋냐라고 했을 때 이미 뭐 1955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탕제에 비해 뭐 보관도 쉽고 뭐 품질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현대에 와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약을 이제 그냥 중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거 미국 이제 FDA 승인도 받고 IND도 받고 아예 완전히 3상도 통과해서 신약으로 개발을 해서 정말 중국의 영향력을 더 키워야 되겠다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계속 무작정 이제 FDA를 두들기다 보니까 몰랐던 부분들 특히 한약의 품질을 관리를 해야 된다. 한약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공산품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정말 제약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품질 균일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품질 균일성 위에서 한약의 특성을 규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한약이 어떻게 제조되어야 하는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현재가 이제 2020년인데 이러한 연구들은 한 2000년대부터 조금씩 연구가 되어 왔지만 중국에서 201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오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황금탕이라고 하는 우리 예일대의 영치청 교수가 연구하는 부분도 사실 이 부분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약 효과가 있는 건 알겠다. 그런데 굉장히 대량 양산을 하는 데 있어서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균질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이 한약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한약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 효과가 균질하게 유지되겠냐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약의 특성이 새롭게 규명이 되는 그런 과학적인 발전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특성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약의 품질을 더 잘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래도 한 5년 내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서 정말 미국 FDA에서도 한약을 신약으로 승인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결국 거기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기 마련이죠. 뭐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 바이오 의약품 관련해서도 바이오 의약품은 말 그대로 이제 기존의 어떤 화학 의약품하고 다른 그러한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요구를 하고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바이오 의약품이 발전해 왔죠. 한약도 마찬가지로 한약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품질 관리 기준이 이미 마련이 돼 있지만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어떤 공정이나 생산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외에도 최근에 뭐 면역 항암제 관련해가지고 면역 항암제가 기존의 임상시험 지표를 통해서는 이거 그렇게 효과가 없는 의약품 같은데 라고 볼 수가 있지만 면역 항암제의 특성이 맞는 굉장히 환자의 장기 생존에 유리한 그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착안을 해서 평가 지표를 바꿔서 보면은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좋은 의약품이다 라는 것들을 또 반대로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약에 있어서도 소위 중국에서 이미 유효율 기준이라거나 물론 그거를 다 따를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새로운 임상시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한약을 평가한다면은 현재 서양 의약품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임상적 효과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더 좋은 효과를 가진 의약품으로 평가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염증성 비특이적 증상들의 관리에 있어서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또 규제 당국과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계속 제가 좀 중국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바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는 결국 일본에서 이렇게 50년도 더 전에 거의 70년 전에 일본에서 한약 제재라는 개념을 새로이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축적한 것이 중국으로 가서 굉장히 꽃을 피웠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한약의 발전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게 다루지는 않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일본에서 어떤 일본 의사들이 기릭동동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왜 좋게 평가를 하느냐에 대한 테라사와 교수의 의견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화한 진료학의 한 가지 예로서 흉역 고만에 대한 우리 침치료와 한약 치료의 특성을 이건 테라사와 교수님만의 의견이 아니라 제가 또 나름의 의견을 더해서 이런 설명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한약 제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한약의 다양한 양리작용들을 일본에서의 연구들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그걸 했어요.